해림의 북스피릿 10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작가님께 저희가 미리 책을 제외하고 작가님의 영혼을 채우는 건 어떤 게 있느냐고 여쭤봤는데요. 미술관 가기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뻔한 답이죠. 그럼 어떤 미술관을 주로 가시나요? 저는 주로 가는 거죠. 네. 주로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미술관만 좋아하세요? 아니면 전시회, 박물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가세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니까 미술관을 가야 되는 거고 박물관은 보통 평소에 많이 가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갔었어요. 그 대고려전이라고 고려전 하고 있어서 고려의 그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갔었었고 보통은 미술관에 많이 가죠. 예. 한국 작품들도 많이 보세요? 한국 작품도 많이 보죠. 예, 특히 그러니까 과거의 작품이나 유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진 편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근대 이후의 작품들은 당연히 많이 보죠. 당연히 많이 보죠. 우리나라 작품들도 되게 궁금하네요.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작품들 관련된 책도 내주세요. 저도 그게 제 꿈이기도 해서 저도 나중에 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림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게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 책을 다 낼게요. 작가님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좋아하는 장소요? 미술관 장소. 미술관에서도 좋아하는 장소요? 네. 굉장히 독특한 질문. 그냥 저는 미술관이란 공간 자체가 그냥 좋아요. 특별히 어디가 더 좋다기보다는 특히 그 미술관에 가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거대해요. 네. 특히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서울관이나 가천관에 가시면요. 엄청 커요, 공간이. 그럼 한 번 가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모하세요? 보통 저는 사실 반나절 이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래 보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작품 하나하나 감상하시는 거죠. 하나 감상했는데 이게 너무 좋으면은 거의 막 2시간 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 한 가지고. 작품을요? 예. 우와.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넉넉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오래 보시면 혼자 가세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일행이 있나요? 저는 사실 혼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행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행이 같이 가면은요 이미 밖에 나가 있어요. 언제 가? 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니면은 2시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같이 가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이랑 같이 맞춰서 해야겠죠.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저랑 같이 갔던 분들 중에 같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힘들어서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힘들고 해서 먼저 나가시는 경우가 많고 저는 거기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감각으로 놀아야 되는데 옆에 누군가 계시면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배고프지 않니? 힘들지?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흐름이 계속 끊기니까 차라리 혼자 가는 게 사실 더 편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미술의 맛이기도 해요. 네. 네. 미술관 혼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이 모르는 본인만의 미술관 관람 팁이 있을까요? 미술관 관람 팁이요? 네. 좀 어떻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모든 작품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빨리 돌고 빨리 가자. 네, 이 미술은요 양이 아니라 질이 더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100개 1000개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 중에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셨을 때 작품들이 엄청 많을 때 그냥 산책을 하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다 둘러보세요. 한 3분 안에 그냥 쭉쭉쭉 걸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시각적으로든 뭐가 됐든 내 감각을 딱 끄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해서 괜히 나는 미술이 역시 안 맞나 봐.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네. 안 맞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 개성과 색깔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다 어떤 생명체들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감각을 끄는 게 한 가지가 발견이 됐다. 네.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쏟아 붓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서. 네, 저는 그게 좋고 보통 이제 도슨트를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념,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즐기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도슨트나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 작품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것만을 꼭 사실 맹신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참고 자료로 보시고 결국엔 주도적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 작품 옆에 설명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캡션도 캡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이 시간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가이드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듣거나 읽고 나서 그렇지,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걸 알았네.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지점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반대 의견일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림을 꼭 어떻게 정답이 있는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화가 스스로나 예술가 스스로도 의도를 안 하고 만드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의도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고 제가 미술이 좋은 이유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좋아해요. 네. 사실 다른 매체들은 정답을 다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맞고 다른 건 틀리고. 근데 사실 세상이 그렇게 한 가지 답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자체를 보여주는 게 사실 미술관에 나오는 그 서 있는 물체들이에요. 저는 사실 작품 이전에 그냥 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물체예요. 네.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고 예술이 되는 거고요.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그건 그냥 물체인 거예요. 물체.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미술관 가기 말고는 또 다른 영혼을 채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한테요? 네. 저는 당연히 있죠. 전 음악 듣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산책은 안 가시나요? 산책도 좋아해요. 전 그래요? 사색하는 거 사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 작가님들이 산책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물어봤을 때는. 맞아요. 그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그냥 센터 가서 운동 땀 흘리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다 그런 것에 비슷한 네. 맥락인데 이제 미술관이 저한테는 가장 최고봉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한테는 저라는 사람한테는. 네. 네. 그럼 영혼을 채우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작가님께 온 독자분들의 질문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림의 Book Spirit. 네, 그럼 9회에 이어서 독자분들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오 님의 질문입니다. 작가님에게 처음 꽂힌 그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책에서만 보다가 직접 미술관에서 그림을 마주한 후 전혀 다른 느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 꽂힌 그림 이런 것도 되게 극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극적인 거가 사실 생각나지 않고요. 그냥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미술한테서 얻어왔던 가치들이 누적이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와 죽인다 이런 게 아니었고 근데 두 번째 거는 있어요. 직접 미술관에 가서 본 후에 다른 느낌이나 새로운 느낌? 네, 그런 작품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2011년에 이제 유럽에 갔었거든요. 이제 그 미술관 여행을 하려고 갔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에곤 실레 작품이 있어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똑같이 가시면은 이제 레오폴드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뮤지엄 쿼터 안에 있는 미술관이거든요. 아까 말했어요. 네네네. 거기 에곤 실레의 가장 좋은 컬렉션들이 있는 미술관인데 그 전에도 당연히 에곤 실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판이나 인터넷으로 이미지로는 봐왔었었는데 그 당시 때까지는 별 감흥이 없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직접 보니까는 이제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본 순간 그냥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딱 본 순간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그냥 거기서 딱 그냥 멎어버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미지적인 시각적 충격을 처음 준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너무 충격을. 궁금하다. 네. 그래서 제 책에도 그 작품을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실어 놓은 거예요. 보여주세요. 에곤 실레 작품이 사실 처음 보면 되게 태폐적이고 19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 작품이에요. 앉아있는 남성 누드라는 작품이에요. 131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2m짜리예요. 엄청 큽니다. 네. 이거를 크게 봤을 때 느낌이 다를 것 같네요. 다르죠. 원작이랑 도판은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그 작가의 정말로 그 작가의 진짜 제 스스로 판단하는 그 작가의 가치는 저는 실제로 작품을 봤을 때 판단해요. 그 전에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 거장이고 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 좋은 거고 전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네. 제가 미술관에 진짜 가서 그 작품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걸로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사람들마다 느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다를 그럼요. 테니까. 네. 음악도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듯이 그렇죠. 미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좋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에곤 실레 작품 이것도 2m짜리인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그냥 진짜 딱 멎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너무 시각적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에곤 실레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건 되게 많이 했어요. 다른 데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처음 얘기했을 때만큼의 이제 그 열의를 많이 얘기해서 실제로 이 작품은 활활 타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딱 들었고. 우와. 네. 그래서 사실 이 작품 거의 2시간을 서서 봤어요. 저는 이거 거의. 우와. 더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말고도 그 에곤 실레 거기 있는 작품들이 되게 좋아요. 바람에 나부끼는 가을나무를 그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줄기가 180도로 휘청여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존재 자체를 자기 자신을 그냥 그 나무에다 이입을 시켜놔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때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도 보고 있을 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이야? 지금 8년 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교 때였단 말이에요. 3학년, 2학년 때, 4학년 때 휴학 내고 간 건데 제 자신의 방황하고 있는 모습, 제가 뭔가 하고 싶고 가고 싶지만 사실 젊었을 때 막 뭐든지 다 씹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할 수 있고.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안 되는 장벽들도 현실이 많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계속해서 그 좌절과 불안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섞여져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때가 20대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거 20대 때 그린 작품이에요. 자화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되게 저 자신을 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에 이렇게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지? 전 그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솔직하기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신을 숨겨요. 보통 그래서 겸손한 행동을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질투나 시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자체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대단한 용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영혼과 그냥 고속도로로 통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로 표현하면 비난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걸 이미지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또 그런 비난의 여지가 적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그 메시지가 그냥 와요. 저한테는. 그게 왔었어서. 그리고 색감도 많이 있지 않은데 네. 되게 뭔가 시선을 확 끄는. 이렇게 봤을 때 색감이 적어 보이는데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색감들이 있어요. 그래요? 여기 안에서 많은 같은 황색 계열의 색깔이더라도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 사람이 색깔의 변화를 주거든요. 네. 농담의 변화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가까이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활활 타오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 작품이랑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랑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작품의 기운을 확 받았군요. 그렇죠. 기가 빨리는 거예요. 왜 기가 빨리냐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계속해서 발산이 되면 제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기 전에는 밥을 든든히 먹고 가셔야 돼요. 네, 내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혜림님도 어느 순간 미술관에 가셔서 그런 경험이 오시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기운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미술관에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반니제니님의 질문입니다. 방구석 미술관 책은 톡톡 튀는 소제목이 매력적인 책인데요. 책을 쓰면서 너무 쉽게 지어진 소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 떠오르지 않아 짓기 어려웠던 소제목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관련된 일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대부분 다 쉽게 지어졌고요. 왜냐면 제가 각각 예술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컨셉이 잡혔을 때 내용과 제목이 같이 다 일관되게 잡히기 때문에 제목은 사실상 좀 쉽게 잡혔어요. 그리고 저는 놀듯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겠다. 그냥 이렇게 약간 툭툭 던지는 느낌의 말들이어서 그게 되게 친근했어요. 되게 그쵸. 편했어요. 읽으면서. 이런 거 오래 고민하면서 지으면 재미없어져요. 그죠? 맞아요. 근데 있는데 어려웠던 건 있었어요. 어떤 건데요? 왜냐면 클로드 모네랑 그 구스타프 클림트 아. 얘네 둘은 좀 짓기가 힘들었던데 왜냐면 둘 다 작품들 생각해 보시면 네.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되게 우아한 그림들을 그려요. 모네도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클림트도 마찬가지로 되게 우아한 여성을 많이 그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클림트의 그림. 네네. 클림트 그림. 약간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이분은 그 당시 때 판무파탈이 굉장히 유행했었기 때문에 판무파탈적인 속성을 작품에 많이 여성성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이 클림트나 이 모네의 그림을 보면 되게 아름답고 우아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되게 낭만적인 로맨틱하다 화가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을 까놓고 보면 굉장히 저항 정신이 강하고 반항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것 자체를 그냥 거부해요. 내가 그걸 왜 따라해야 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그게 딱 탑재가 돼 있어요. 네. 메모리에 딱 그냥 탑재가 돼 있어요. 반항 무조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상남자라는 키워드로 뽑아낸 건데 둘 다 상남자잖아요. 제목을 둘 다 상남자로 넣기가 싫은 거예요. 둘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누구한테 상남자 이름을 넣어줘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거를 모네한테 상남자를 집어넣어줬고 클림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반항아라고 이제 집어넣고 테러리스트로 좀 컨셉을 잡았죠. 이 두 개 누구한테 상남자를 줄까를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조금 쉽게. 그 나머지는 그냥 재밌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몰래카메라 장인이니까 몰래카메라 하면 되지. 저도 읽으면서 소제목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때 겸손해야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AJINQWE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수많은 작품들 중 딱 한 가지 집에 소장할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을 소장하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 뭔가 소유욕 같은 게 크지 않아가지고 미술을 사랑한다고 해서 굳이 이걸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 크진 않아요. 그냥 미술관 가서 즐기는 것만으로도 감질나고 좋거든요. 그래요? 저 같으면 막 다 갖다 놓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좋아하니까. 저는 그 좋은 걸 거리를 두는 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멀어졌을 때 더 막 설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만약에 뭔가 소장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물론 저도 뭔가 소장은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네. 그 소장하고 싶은 작품 하면 저는 김한기의 이제 화백의 그림을 소장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고 싶다. 김한기 화백은요.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추상 화가들 중에 네. 뭐 설치 미디어 이런 거 다 빼고 추상 화가들 중에 저한테는 가장 최고의 화가입니다. 김한기. 당연히 우리나라 화가인데 정말 대단한 화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의 작품은 보고 있으면 제가 아까 말했죠. 기 빨리게 하는 게 전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네. 기가 빨려요. 막 제 에너지를 가져가요. 막 이 작품의 아우라가 워낙 거대하고 대단해서 이 김한기의 특히 이제 1970년대 말년 1970년대 말년작을 보시게 되면은 대형 점화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거의 3m, 4m짜리의 작품이 나오거든요. 와.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김한기랑 화백이 점을 찍어요. 계속 점을 막 수만 개의 점을 찍거든요. 네. 이 사람이 만든 조형 우주 자체가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막 있어요. 막 마르지 않는 에너지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기 미술관에 환기 미술관에 이제 가시면은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암동이라고 그러나? 지명은 잘 몰라서 우리 저기 북촌인가 서촌 쪽에 있어요. 부암동인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환기 미술관에 가시면은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전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기의 초기작부터 이제 말년작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화가 작품을 소장하고 싶으시네요. 워낙 아무래도 같은 동질성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네. 네, 그 동양의 정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그런 걸 어렵게 말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맞는 코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미술도 좋습니다. 작가님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서양 화가들의 작품, 우리나라 거, 동양
작품도 좋아하시고. 그냥 사실 국적이 중요하지 않죠. 음. 그냥 그 물체 자체가 저한테 뭔가 의미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국적은 사실 이제 의미가 완전히 없죠, 사실상. 그래도 스타일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 프레임 말씀하실 때 그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멕시코 작가는 도대체 어떤 시대상과 어떻게 살아왔고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나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걸까를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도 작품을 보는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되게 좋은 프레임입니다. 네. 네. 그거 보통 비엔날레에 가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비엔날레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작가들이 모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각 국가마다의 관점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관점을 여행을 하지 않고도 비엔날레에 가면 볼 수가 있죠. 세상을 공부할 수 있어요. 비엔날레 가시면. 네. 몇 번 가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진 않았어. 많이 가보셨네요. 될 때마다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작가님과 더 깊은 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림의 Book Spirit. 네, 그럼 이어서 작가님과 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볼 화가는 로맨틱 풍경화의 대명사 모네인데요. 모네. 부제가 굉장히 특이해요. 거친 바다와 싸운 상남자라고 네.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 제목 같은 경우는 네.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거친 바다와 그다음에 상남자 이 두 키워드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그 상남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항 정신, 네. 저항 정신, 기존 것들을 내가 굳이 왜 따라해야 되냐. 나는 내 길 간다 이거고요. 그래서 상남자라고 키워드를 잡았고 그 거친 바다는 제가 이 키워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저항 정신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를 어떻게 독자분들한테 쉬우면서도 재밌게 전달하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를 구상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술적인 행위 자체가 마치 콜럼버스가 이제 항해를 하는 과정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건 뭔가라는 신대륙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네. 게임이에요. 게임 예술가들한테는 신대륙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움이 뭐가 있지? 이걸 계속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결국에는 우리가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가는 것과 원리적으로 거의 그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을 모네를 새로운 미지의 대륙을 신대륙을 찾아 나가는 그 선장 배의 선장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친 바다 싸운 상남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읽어보시면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네. 모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작품이 쓰레기라고 욕을 먹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완전 쓰레기였죠. 쓰레기. 이걸 왜 내가 돈 주고 사야 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시대에 맞지 않은 그림이어서 그랬나요? 시대에 너무 앞선 거죠. 너무 앞서. 지금 와서 봤을 때. 네. 미의식을 앞선 미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네가 이 당시 때 이 그림을 그릴 때가 180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었던 이게 그림이야라고 했었던 그 당시 때 미의식은 네. 그 미의식은 뭐였냐면 실제로 우리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의 그림 같은 것들을 보시면 1500년대나 그 당시 때 그려졌던 그림인데 그때 그림을 보면은요 되게 사실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인물 자체가 그냥 본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미의식은 내가 이 사람을 봤으면 이 인물을 봤으면 그걸 그대로 그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그대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게 이 사람을 눈으로 본 대로만 그리면 안 돼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잘생기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혹시 그 나폴레옹 초상화 기억하세요? 나폴레옹 초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대략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있죠. 나폴레옹이 실제로는 짜리몽땅했고 못생겼어요. 키도 저보다도 작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자화상을 보시면 앵그르란 화가 그렸는데 완전히 이 사람 무슨 그리스 신처럼 그려놨단 말이에요. 눈으로 본 대로 플러스 알파 완전 잘생기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려야지 이게 잘 그린 그림이고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고 봤었었는데 네. 이 사람 그림 그린 거 보니까 붓으로 그냥 툭툭툭 그려놓고 그냥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 그리다 만 거를 작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의 없다고 생각했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성의 없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쓰레기. 근데 모네는 굉장히 따뜻한 화풍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모네
화가님의 그림을 봤을 때 그 루엘 풍경이라는 그림이 18살에 밖에서 처음 그린 그림이라고 했던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쵸, 저도 놀랐어요. 한참 보게 됐어요, 이 그림을. 막 와우, 너무 예뻐서. 저도 공감. 근데 모네가 반항 정신을 타고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반항 정신을 타고난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목도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든 게 반항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아유. 저 같은 경우는 학교는 꾸역꾸역 잘 다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고 게다가 4시간만 가면 됐었거든요, 그때. 근데 네. 4시간 가는 것도 싫어해갖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림에 입문한 다음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게 누군가한테 그림을 배우잖아요. 네. 어떤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보통 많은 예술가들이 그 다음에 그거를 답습하고 따라가요. 보통.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뭔가 배우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디벨롭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스승의 생각을 또 한 번 까요. 여기에서 더 나가야 돼.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어. 여기에 내 생각을 더 담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난 다른 사람과 달라.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야 되지? 라는 사실 그 딱 사고방식이 자신의 예술관에도 계속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루엘 풍경 그림 보면 202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맞아요? 사진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너무 그냥 사진 찍어놓은 풍경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너무 실제처럼 그쵸. 너무 리얼해서 그리고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제가 아까 말했던 엄청난 그림이에요. 그런 기준인데 근데 이게 18살 때 그린 18살 그림이라고. 때 굉장히 잘 그렸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모네의 그림을 보시면 아까 보시는 그 그림이랑 완전 스타일이 달라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그죠? 이 그림도 너무 예뻤어요. 그죠? 이 그림도 예쁘죠? 이 그림이 이제 만에 만났을 때. 이게 네. 생타드레스의 테라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네라는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의 은인가토 같은 스승을 만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책에 나오는 마네와 모네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선배와 후배의 관계,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니면 정신적 지주를 받는 정신적 지주를 받는 사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둘이 동시대에 살았고요. 네.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네가 처음엔 모네를 조금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름이 비슷해갖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름까지 비슷하네. 네. 실제로 마네가 먼저 떴는데 파리 미술계에서 먼저 떴는데 이 모네라는 애가 자꾸만 이렇게 들이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만 자기랑 친해지려고 그래요. 막 모네가. 그래서 얘랑 이름이 너무 비슷한데? 그래갖고 처음엔 좀 피하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워낙 그 재능이 있으니까 모네가 결국엔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마네가 자신의 예술론을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전수를 해줘요. 네.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많은 설명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모네가 아닙니다. 마네가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보통 마네가 그림을 그리기 이전의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그림 안에 빛이 있는데 네. 그 빛이 그 인공적인 조명이에요. 마네의 그림이에요? 아니요, 마네 그림 이전의 그림들을 보시면 이전의 그림. 네네. 없는 조명인데 일부러 인위적인 조명을 때려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인물을 그려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마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밖에 야외에 나가서 햇빛을 받아서 그 대상을 보면 굉장히 쨍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명암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둡고 밝은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본 그대로 자연광으로 본 빛의 효과를 그대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네가 처음으로 그런 그림들 그리기 시작해요. 네. 내가 본 게 자연에서 야외에서 본 게 그러한 빛의 효과가 나왔으니까 난 그걸 본대로 그릴 거야. 난 그렇게 볼래. 그래서 아까 제가 좋다고 했던 루엘 풍경이 처음으로 나가서 그린 그림이었죠. 그 그림은 아직 마네를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전에 이제 그린 그림이었고 네. 아까 생타드레스의 그 해변을 다시 볼게요. 그걸 보시면은 바닥을 보시면은요 그림자와 빛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나요? 네. 색깔이? 네네.
실제로 옛날 같으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네가 실제로 바깥에서 봤을 때 이런 쨍한 샛빛이 나오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색깔의 변화가 나오고 우산을 보시면은 그냥 하얀색으로만 칠해져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태양빛이 워낙 강하면 이렇게 강렬한 원색으로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 전에는 그라데이션을 많이 그렸거든요. 세밀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네의 그림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모네의 그림에는 빛이라는 주제가 빼놓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모네가 빛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계기도 사실상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때부터 빛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풍경화 있죠. 루엘 풍경. 네네. 그거를 그릴 때부터 이미 빛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연대기 그림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외젠 부댕이라는 그 풍경화가를 그리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봤던 건 제가 봤을 땐 빛이 만들어내는 그 다양한 자연에 만들어내는 효과들, 네. 그것에 굉장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엘 풍경의 작품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아름답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루엘 풍경 보시면 하늘도 아름답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 맞아요. 그 물에 비친 그 하늘, 정말로 물에 비친 것 같이 너무 리얼하게 그죠. 나왔죠. 그만큼 이 사람이 자연에서 오는 빛의 효과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또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되게 젊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해요. 이렇게 화가들마다 관심 분야가 굉장히 뚜렷하고 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죠. 맞아요. 화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기만의 어떠한 것을 찾는 것. 그래서 제가 모네에 대해 읽으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심지어 적에게서도 배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되게 오픈 마인드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 부댕과 용킨트 등의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용킨트 무슨 어디 RPG 게임에서 나올 것 같은 용킨트. 그래서 현실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되게 우리 혜림님께서도 되게 말씀 정말로 제가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또 되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예술가들이 이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손해를 보더라도 난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은 그걸 찾은 거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굳이 미술을 즐기는 걸 떠나서 굉장히 삶에 영감을 되게 줄 수 있죠. 나의 맞아요. 삶을 다시 반추해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책을 읽으면서 미술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화가들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가지고.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화가는 피카소인데요. 부제가 충격적이에요. 선배의 미술을 훔친 도둑놈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왜죠? 뭐 제가 정말 도둑놈이어서 이 사람을 고소해야 된다 막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때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같은 파리 동네에 살았었던 앙리 마티스라는 이제 화가가 있어요. 네. 그 화가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어왔고 그걸 자기 작품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죠. 핵심적인 모티브들을. 예.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처음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마티스랑 피카소가 아방가르드 선도자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타이틀 매치를 했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 마티스도 기본적으로 상남자예요. 예, 그냥 반항 정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마음 여린 상남자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멘탈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아이 뭐 그래 넌 비난해 난 내 인생 살 거야. 좀 이러한 좀 쿨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티스 같은 경우는 되게 나중에 우울증 걸렸다고. 좀 내향적인 성향도 있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감수성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피카소보다 마티스에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더 그쪽 편이 됐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일단 물론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끝났지만 그렇죠. 읽는 내내 오히려 피카소가 조금 초반에는 미웠어요. 그렇죠. 미울 수 있죠. 네. 미울 수 있죠. 마티스가 되게 그 마음이 좀 여리고 좀 소심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추측입니다. 저 마티스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소심한 면모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피카소가 그 자기의 예술의 모티브를 자꾸 가져가면서 자신의 영역을 자꾸만 뺏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울증, 공황 장애. 얼마나 네. 피카소가 얄미웠을까요? 나중에는 이제 노상 강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만날 때도 있었어요, 일부러. 그 노상 강도라고 완전. 근데 나중에는 둘 다 잘 되니까 결국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둘이 또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보기에는 겉은 상남자지만 연약한 속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근데 별명을. 근데 공감이 더 되는 게 모두 다 사실 연약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모두 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마티스도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마티스에게 타이틀을 빼앗고 또 마티스도 다른 해결법을 찾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 마티스 제 책을 좀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피카소가 마티스가 세잔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세잔이 1906년에 죽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 세잔이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림에다 수수께끼를 심어놨어요. 어머. 새로운 미술을 탄생시킬 수 있는 수수께끼들을 심어놨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실험을 계속해서 했던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과정 안에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젊은 화가들은 세잔이 숨겨놓은 비밀을 발굴해서 자신의 작품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과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티스가 세잔을 연구하다가 가장 먼저 세잔이 갖고 있는 비밀 병기들을 찾아내서 표현한 화가로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색과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없는 혁신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간파한 피카소가 형태를 가져와가지고 극단적으로 그거를 가져가서 표현을 해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입체주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하나의 관점으로만 그림을 그려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들을 보면 아까 지금 보신 그림들도 다 하나의 관점으로 그려져 있어요. 단일 관점, 단일 시점. 네. 본 그대로 그려야 되니까. 근데 세잔이 되게 재밌게 한 점이 이 사람이 캔버스 안에서 구성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시점을 2-3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과의 그림을 보면 보통 되게 사과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는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봤으면 식탁은 70도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캔버스 안에서 그게 완벽한 구성이 나오려면 하나의 시점으로 볼 수 없다라고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는 한 가지의 시점으로만 그림을 보아야 됐었고 세상을 봤어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한 가지 시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이 바뀌었고 예술가가 그걸 선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하나였어요. 네. 예. 권력자나 절대자가 이게 답이야 하면 그게 답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답이니?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그림에다 먼저 선반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먼저 그걸 시대 정신이 되기 전에. 예. 조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카소가 세잔은 한 2-3개 정도만 집어넣었는데 네. 피카소는 그걸 극단적으로 늘린 거예요.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의 입체주의라고 불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림님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막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거기서 조각이 나잖아요. 그 조각을 집어넣어서 캔버스 안에 구성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핵심은 피카소는 이거예요. 형태를 우리가 보는 이런 사물들을 이런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더 넓게 그렇죠. 광범위하게 본 그렇죠. 거죠.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하게. 새로운 이렇게도 형태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미의 영역을 개척한 거죠. 기존에 처음에 하고 있었던 실험 과제를 완전 뺏어간 게 된 거예요. 아이고. 네. 마티스 하고 있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마티스와 피카소는 공생 관계처럼 서로를 발전시켰던 존재였는데요. 그런 인물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두 거장이 서로의 작품 세계를 공유한 느낌도 들고 멋있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엔 피카소가 남의 아이디어를 빼앗아간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얄밉고 미웠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각자 자리에서 네. 그리고 또 서로에게 맞는 형식과 스타일을 찾게 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은 훈훈하게 끝났고 결국 절친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둘이 애증 관계였을 것 같아요. 좀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피카소는 애증이 아니었고 전 마티스만 애증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슬프네요. 네, 어쨌든 둘 되게 친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피카소가 있고 마티스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런 경쟁심이 없었다면 아니면 그런 인플루언스, 영향이 없었다면 서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었을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이 경쟁이라는 것도 양가성이 있는 게 경쟁 관계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윈윈시켜주고 업시켜줘요. 네. 성장시켜주고. 맞아요. 네.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관계는 어떻게 끝나려나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로 절친이 됐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보기에 그랬던 제 걸까요? 생각엔 나중엔 정말로 서로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되게 장수하거든요. 네, 그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 심지어는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살면서 같이 막 만나서 작품 보여주고 새로 그린 작품 보여주고 나 이거 그렸는데 좀 이거 좀 한번 봐줘봐. 괜찮은지. 이거 진짜로 나중에는 그런 얘기하고 나중엔 정말로 서로 되게 절친했다는 게 딱 보여요. 서로 작품 서로 소장해주고 그게 예술가로서 굉장히 가장 최고의 찬사거든요. 내가 너의 작품을 인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의 작품을 서로 소장해주고 교환하기도 하고 네, 그거는 예술가가 좀 진심인 거죠. 네. 네.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피카소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요? 맞죠. 그렇죠. 보통 그런데 사실상 근데 지금 2019년에 네. 대부분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작품들을 보시면은요 마티스의 영향을 받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피카소는 미술사적으로 피카소는 이름이 굉장히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그림은 이제 마티스의 작품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마티스가 좀 더 대중적이죠. 마티스 작품이 되게 매력적인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마티스의 어떤 그림 제일 좋아하세요? 마티스의 작품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도 담기도 했는데 이 작품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 되게 네. 예뻤어요. 이게 이제 가지가 있는 실내라는 작품이에요. 1911년도인데 260쪽에 있어요. 네, 이 작품이랑 같이 그려진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책에다 써놨는데 분홍화실, 붉은 화실, 화가의 가족, 가지가 있는 실내. 이게 거의 같은 때에 그려져요. 같은 시기에. 네. 이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 피카소한테 한 대 얻어맞고 자신의 영역을 이제 색으로 정해요. 색. 나는 색으로만 파고들자. 네. 피카소가 이미 형태를 영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티스가 거기서 뭘 해도 그냥 미투예요. 세컨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형태를 포기해버리고요. 색으로만 난 승부를 보자라고 전 결정을 그것도 하고.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피카소가 형태를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러면 피카소가 하지 않는 것 그럼 나는 색을 해야겠다.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그죠. 네. 네. 참 거기서 창조성이 있고 창조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 네. 데서. 그래서 마티스는 그 색채의 그 강렬함을 되게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색채로서 보는 이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지를 사실 처음으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고민한 좀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마크 로스코 같은 화가들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색채만으로도 어떤 걸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적으로 좀 표현해준 화가죠. 네, 마티스라는 사람은. 네. 네. 네, 다음 화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예술가는 마르셀 뒤샹입니다. 네. 뒤샹 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변기가 있는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부제가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 장인인데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샘이라는 그 작품을 네. 좀 더 명확하게 그 미술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이 몰래카메라를 찍는 듯한 전략을 사용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제가 몰래카메라 장인이다 이렇게 좀 말을 붙였습니다. 신기하네요. 어떤 건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책에는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었던 뒤샹에게 예술 인생을 뒤바꾼 시기가
다가왔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25살 때 네. 그러니까 1912년입니다. 연도도 제 기억을 하네. 25살 때 젊을 때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제가 그 당시 때 파리의 미술계를 대략 말씀드리면 아까 아방가르드란 단어도 썼지만 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난 무조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자였어요. 기존에 있는 거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예술 창조하자가 젊은 예술가들의 핵심 정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디샹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 당시 때 대세는 입체주의였어요. 피카소가 그 그려낸 다시점으로 보고 그린 그림. 네. 그래서 다른 예술가들도 그거를 거의 따라하면서 그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해 보이는 건 대부분 다 답습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시앙은 달랐어요. 이 입체주의에다가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요. 움직임, 별거 아니죠. 움직이는 걸 한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게 기존의 입체주의 화가들이랑은 다른 거였어요. 왜냐면 기존의 이 디샹이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입체주의자들은 정적인 사물을 보고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사물이나 인물을 보고 다양한 시점으로 보고 내가 봤다고 가정하고 조형적인 것들을 캔버스에다가 때려 박았거든요. 네. 근데 이 디샹은 그래 다시점을 보는데 나 움직이는 걸 다시점으로 볼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지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요. 표현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하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신기하네요. 네.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걸 마치 스냅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겹쳐놓은 것처럼 네.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때 스냅 사진들이 개발이 됐어서 스냅 사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디샹이 그런 모티브로 사실 그린 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다른 입체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자기의 밥줄을 끊어놓는 행위였던 거예요. 내가 정적인 대상을 그렸는데 얘가 움직이는 걸 그리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걸 얘가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아까 똑같이 피카소가 마티스 거 뺏어간 것처럼 네. 디샹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전시에서 어떤 전시에 출품을 했는데 이 작품을 네. 디샹이 다른 입체주의자들이 불쾌해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시 주최 측에서 이 작품을 제목에서 내려가는 걸 빼라. 근데 디샹이 그걸 뺐겠습니까? 난 싫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 버려요. 그 쉽게 말해서 빡칩니다. 디샹이. 네, 소위 빡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뭐 새로운 예술 만들겠다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결국엔 자기 밥줄 찾으면 되게 보수적이 되네. 자기 거 지키려고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사실상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한 전략이 뭐냐면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미술을 완전히 까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예술이라고 얘기하죠. 안티 미술이라고 제가 책에선 쓰고 있지만 네. 기존의 예술을 까자가 된 거예요. 무조건 기존의 예술이 하지 않았던 걸 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이 기존의 예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를 물음을 던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안 그리고 조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존에 우리가 변기 뜯어와서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있는 의자랑 자전거 바퀴 갖고 와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미술 작품이야? 왜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은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술 작품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고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될 수 있겠어요? 전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 이슈를 던진 게 그 사람의 작품 제작 의도라는 거죠. 와, 되게 새로운 발상. 네,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반박할 구멍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뭐 어떨 거예요. 네,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재밌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변기 갖다 붙이고 삽에다가 글씨 써놓고 작품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모자걸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덫이라고 얘기를 해요. 트랩.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원래부터 풍자에 관심이 많았던 디샹이 저지른 이 몰래카메라는 뭐예요? 그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뉴욕에 가게 돼요. 네. 네, 뉴욕에 가가지고 미술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자꾸만 그 기존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건들 기존에 있었던 공상품들을 사와서 작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만 작품에 우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삽자루 갖고 와가지고 부러진 팔에 앞서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내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감이 안 되나? 그렇죠. 안 되니까. 그거를 공감시켜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네.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충격요법.
그래서 몰래카메라 전략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전시를 이 사람이 열기 전에 그 전시가 열리기 전에 잡지 하나를 만들어요. 네. 예, 또 이게 더 블라인드맨이라고 눈먼 사람. 제목이 눈먼 사람이에요. 잡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기를 사와요. 그런 다음에 거기 그 변기를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리처드 머트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예, 자기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무명의 예술가의 이름, 존재하지도 않는 예술가 이름을 써서 출품한 거예요. 근데 그 전시회는 $6만 내면 그냥 뭐든지 다 받아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였거든요. 근데 역시 그 작품을 보고 전시 주최자 측에서 그 작품이 이게 어떻게 예술 작품이냐. 그래서 그 작품을 숨겨놔요. 네. 아까 25세 있었던 사건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디샹이 그걸 안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아챘을 거라 전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전시 작품이 내려지니까 디샹이 그걸 보면서 이제 반응합니다. 그것도 작품인데 왜 하냐. 그러면서 자기는 사퇴해버려요. 그 전시 조직 디렉터였거든요. 디렉터를 사퇴하면서 아까 전시 전에 만들었던 잡지가 있죠. 그 잡지에다가 익명의 사설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왜 작품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요. 그 논박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은 그 변기를 보고 이건 너무 성적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19금 표현이기 때문에 태폐적에서 작품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 화장실에 갔을 때 욕조 보면서 성적인 상상하니? 화장실에 있는 변기나 욕조나 다 똑같은 그냥 공산품이야. 그게 어떻게 성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방박을 합니다. 정말 설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오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죠. 굉장히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죠. 되게 굉장히 디샹은 특이한 발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적인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디샹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많은 예술가들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왜 그게 당연한 거야?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표현하니까 그렇지 않은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저희는 지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샹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야를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 그게 또 너무 좋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를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줘서 좋아요. 네. 그게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꼰대가 되냐면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만 경험하면서 자기가 살아오니까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사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뒤샹처럼 좀 생각해야 되는 마인드 필요하다. 그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뒤샹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는 그러니까 남들을 설득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점들은 되게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 자기 심지가 굳죠. 네. 예. 근데 보니까 화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장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고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 될 수 있었던 비결. 정확하십니다. 진짜 정확해요. 예. 네, 이렇게 많은 화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2회에 걸쳐서 많은 화가들을 다루다 보니 책에 나온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다 말씀 못 드려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다 칼로의 얘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많이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에요.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 미술에 대한 책도 내실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제 꿈이죠. 당연히 현대미술, 저는 현대미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가면 갈수록 현대미술이 더 좋아져요. 네, 과거의 미술도 당연히 좋은데 가면 가서 현대미술이 훨씬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얘기를 세상의 사람들과 시대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더 공감할 수 있고 그죠? 그렇죠. 파고들다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미술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아트러버로서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아까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입장벽이 완전히 깔끔하게 파괴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제 존재의 의의이기 때문에
예, 쓰고 싶죠. 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죠. 네. 벌써 어느덧 슬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 미술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미술이요? 이게 사실 저는요, 되게 답내리가 힘든 의미예요. 그렇죠. 왜냐면 한마디로 답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사실 저는 미술은 정의가 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미술이라는 게 정의가 없는 애예요. 네. 그러니까 형태를 딱 정확하게 누구든지 만들 수가 없는 게 미술이거든요. 그럼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검색해본 적도 없어요. 네, 사전이 궁금하다.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진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지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미술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보통 얘기해요. 저한테 미술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부처님이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길거리의 사람이기도 하고 아이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를 전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술은 모든 것이다. 네.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작품마다 거기서 쏟아내고 나와주는 얘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저는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다른 매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스토리라인도 정해져 있고 말하고 싶은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미술은 전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평생 가지고 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작가님께서 이제 미술 얘기하신 오늘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보면서 작가님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는구나 또 한 번 느꼈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10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요? 저 진짜로 진심.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 되게 솔직한 편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데 이제 섭외가 오셔가지고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뭐 방구석이라도 말씀하셨지만 출연해가지고 하긴 했었었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좀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바를 다 전달을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거 북스피릿은 정말로 되게 또 편하게 되게 진행도 해주셨고 네, 진짜 제가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 전달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할 수 있었어서 아까 1부 때부터 느꼈어요. 이거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너무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오늘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가님이 이렇게 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다뤄오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해림의 북스피릿 마지막 10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조원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약속드렸던 10회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에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책들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조금이나마 여러분 마음에 힐링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림의 북스피릿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많은 책들이 여러분들 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